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전체 실업률은 약간 떨어졌지만은 청년 실업률은 늘었다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습니다. 통계청도 우리 대통령인 박근혜 씨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했다라는 의혹을 받는 만큼 최근 통계청의 통계에 대한 신뢰도 팍팍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그렇다 치고 굉장히 문외한인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느낀 건 이런 것이었습니다. 전체 실업률이 떨어진 거는 경제가 역동적으로 움직여서가 아니라 워낙 먹고 살기가 어려워져 특히 중장년층, 질 낮은 일자리라도 얻어 걸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사정이 그 바탕에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이 늘었다는 것은 생애 첫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층 혹은 생애 첫 일자리는 아니라더라도 좀 더 질 좋은 일자리를 얻고 싶어하는 청년층들에게는 실업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더라도 더 좋은 일자리를 얻고 싶어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대전쟁이라고 하는 KBS 기자가 쓴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서울대 이중구 교수가 이 책에 대해서 서평을 썼는데요. 물론 자기 이중구 교수의 블로그에 썼습니다. 그걸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대전쟁의 저자는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현재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세대전쟁이 벌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언제나 아무런 발언권이 없는 2030 세대의 희생하에 기득권층인 5060 세대가 이득을 얻는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세대전쟁의 저자가 주장합니다. 청년층의 복지는 도외시하고 노년층의 복지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복지정책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습니다. 또한 정세 없는 복지라는 구호도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현 세대의 복지를 추구하는 무책임한 성격을 갖는다고 지적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층은 몇십 년을 먹지 않고 모아야 간신히 내 집 마련이 가능할 정도로 높은 집값도 세대 간의 이해충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봅니다. 높은 집값은 이미 집을 갖고 있는 5060, 7080 세대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라는 것이죠. 세대전쟁의 저자는 여러 방면에 걸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찾아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요, 그 잘못됨의 원천이 세대 간 이해관계의 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세대 간의 적절한 이해 조정이 정책이 갖는 합리성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거였구나 물어볼 친 구절이 하나 있다고 이중구 교수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0년의 미국 대선에서 부시, 아들 부시가 무엇으로 엘 고어를 꺾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걸 읽으면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가 어떻게 5060, 7080의 표심을 사로잡게 되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공적 건강보험제도는 없습니다. 대신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어 그리고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 프로그램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고령화 현상 때문에 메디케어에 사용하는 돈이 한 해에만 5천억 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미국 전체 예산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고령자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서 예산상의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인데요. 보수적인 미국의 공화당은 복지정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표를 많이 갖고 있는 노년층과 관련된 메디케어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부시로서 그는 2000년 대선에서 모든 노년층의 처방약값을 대주겠다는 공약을 내놓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D라고 불리는 이 공약은 고령층의 표심을 얻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선심을 쓰면서도 부시는 세금을 단 한 푼도 더 걷지 않겠다고 공언했답니다. 이 프로그램에 인해서 2010년 한 해만도 무려 680억 달러, 달러로 하니까 680억 달러죠. 원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의 추가적 지출이 필요했는데도 세금을 한 푼도 더 걷지 않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결국 부시는 세금을
올리지 않고 오히려 내려서 엄청난 재정 적자를 가져옵니다. 더군다나 이 프로그램의 운영을 민영보험사에게 넘겨서 그들에게 엄청난 이득을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뭔가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거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되 세금은 한 푼도 더 걷지 않겠다는 약속을 들으신 적 있죠? 세대전쟁이라는 책을 읽고 지난 대선에서 5060 그리고 7080 세대가 기호 1번에 열광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연방감사원은요, 부시가 공약했던 메디케어 파트 D로 인해서 앞으로 소요될 국가 재정이 무려 16조 달러라고 추산했답니다. 당시 감사원장인 데이비드 워커는 부시의 메디케어 파트 D를 가리켜서 1960년대 이후 미국 역사상 재정적으로 가장 무책임한 법안이었다고 합니다. 세대전쟁입니다. 2030, 40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집값을 터무니없이 올려놓아서 5060 이후의 은퇴 세대들에게는 그야말로 돈주머니를 차게 만들고 집값이 너무 높아서 집세 부담, 교육비 부담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하는 40대, 30대 그리고 20대, 30대의 미래의 돈을 담보로 잡혀서 세금은 올리지 않고 노인들의 복지만 강화하는 그런 정권 오래 못 갑니다. 서서히 길었는데요.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어젯밤에 스마트폰 게임을 좀 오래 했나? 눈이 피곤하네. 아마스 시력보호 방탄필름을 써보세요. 내 폰! 어제 산 신상폰인데? 뭐? 액정 수리비가 20만 원? 진작 아마스 시력보호 방탄필름을 붙이셨어야죠. 요즘 폰으로 인강을 오래 봐서 그런가? 목이랑 어깨가 너무 결리네. 아마스 시력보호 방탄필름을 사용해보세요. 스마트폰 오래 보고 눈이 피곤하다면, 액정이 깨질까 불안하다면, 시력보호와 액정 파손 방지 두 가지 기능을 필름 한 장에. 시력 저하의 주범 블루라이트를 강력하게 차단해주고 외부 충격에도 스마트폰 액정이 깨지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PC나 모바일 공식 판매처 어쩜닷컴, UZZUM.com을 검색해보세요. 모바일에서도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 어쩜닷컴에서 구매하실 때 메모란에 국민TV를 써주시면 사은품을 추가로 드립니다.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그런 스타하고 오래오래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예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네. 유사한 주장을 오늘 중앙일보 장하준 칼럼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장하준 교수는 케임브리지대 교수죠. 중앙일보 칼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고용을 안정시키고 복지 제도를 확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자살률 세계 1위,
출산율 세계 최하위를 자랑하는 정말 살기 힘든 나라로 굳어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강조해야 할 것은요, 고용을 안정시키고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단기적으로 적절한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복지 확대를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면 소득 대비 소비 지출이 높은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게 돼 내수가 진작되면서 성장에 도움이 된다. 장기적으로는 복지제도를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고 실업보험, 재교육 등의 확대를 통해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도록 해주면 노동자들이 더 진취적이 되어 경제 성장이 촉진된다. 젊은이들은 더 이상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직업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고 기존 노동자들은 목숨을 걸고 구조조정에 저항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면 신산업 창출이 더 쉬워지고 구조조정이 신속해져서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이래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딱 장하준 교수의 지적 그 정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경제를 벗어나면 정치는 잘하고 있습니까? 더 엉망입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의 사설 김무성 권영세 무혐의 처리는 최악의 편파 수사라고 했는데요. 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참 정말 얼굴 가죽 두껍기가 이로 말할 수 없는 정권이에요. 들어봅시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수사를 끝내놓고 조만간 처리 절차만 남겨둔 상태라고 한다. 일부 언론은 김무성, 권영세 등 전현직 새누리당 의원과 남재준 국정원장 등 관련자 모두에 대해 무혐의 처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일부는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주변에선 무혐의 방침이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의 편파적인 태도에 비춰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만일 이대로 굳어진다면 검찰 사상 최악의 편파 수사로 기록될 만하다. 중요한 비밀로 분류된 정상회담 대화록을 선거에 이용한 것은 대통령인 박근혜 씨 후보의 캠프인 새누리당이었습니다. 2012년 12월 14일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선대본부 총괄본부장이 부산 유세에서 대화록 원문과 토시까지 일치하는 내용을 줄줄 읽어내리는 장면이 방송 카메라에까지 잡혔습니다. 이어 지난해 6월 26일 당 비공개 회의에서는 지난 대선 때 이미 그 대화록을 입수해서 다 읽어봤다라고 재확인까지 했습니다. 지금 주중대사로 도망가 있는 권영세 전 의원 역시 MB정부 원세훈 원장 바뀐 뒤에 청와대에 보고 어떤 경로로 정문원한테 갔는데 라면서 이거는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고 라면서 대화록 유출 경위와 활용 구상을 밝힌 녹취록도 공개됐습니다. 대선 뒤에는 대선 개입 사건으로 위기에 몰린 남재준 국정원이 대화록을 무단 공개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색깔 공세로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정상회담 대화록을 선거와 정치에 끌어들인 이런 행위들이야말로 엄히 처벌해야 할 국기문란의 중대한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검찰은 정부 여당 및 수구 보수 언론과 발맞춰 사안의 본말을 뒤집어버렸다. 지난해 11월 15일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 원본 삭제를 지시했다며 그 지시를 따른 백종천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래놓고 이제 김무성 의원 등은 무혐의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후임 정권이 열람하기 쉽게 국정원에 보관하라고 지시한 전직 대통령의 선의는 무시하고 사초 폐기의 중범죄인으로 몰고 가더니 정작 고의 보관돼 있어야 할 사초를 끄집어내 선거에 악용한 자들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다니 말문이 막힌다. 그렇습니다. 그 후임 정권 이명박 정권이 그래도 인간의 탈을 썼다고 노무현 대통령 그 이명박이가 열람하기 쉽게 국정원에 보관하라고 지시한 그런 노무현 대통령의 선의는 무시하고 사초 폐기의 중범죄인으로 몰고 가더니 정작 고의 보관돼 있어야 할 사초를 끄집어내서 선거에 악용했던 자들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다니 정말 말문이 막힐 지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중간수사 발표 때부터 의미 있는 차이 운운하면서 정권의 바람잡이로 나서고 참고인인 문재인 의원은 공개 소환하면서 피의자인 김무성 의원 등에게는 서면 조사서를 보낼 때부터
이 수사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만일 이대로 무혐의 종결한다면 재정 신청이든 특검을 통해서든 재수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 이명박 정권 말기에 죽었던 그 검찰, 그래서 최동원으로 다시 살려놓았던 검찰 또다시 자살할 겁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부끄럽지 않은 아빠님, 그리고 MUKBO 먹보란 뜻인가요? 먹보 4293님 조합원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출자금 납입 조합원가입으로 저희들을 매우 채워주십시오. 새로 추기경이 된 염수정 대주교 기자회견인가요? 한글 보니까 참 천주교도 암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제 느낌이 틀린 건 줄 알았더니 한겨레신문의 곽병찬 대기자가 염추기경이 가야 할 로메로의 길이라는 칼럼으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천주교 교인들이라면 필히 읽어봐야 될 칼럼입니다. 천주교인이 아니라더라도 이 땅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면 한 번쯤 읽어봐야 될 칼럼입니다. 염수정 대주교가 추기경에 지명된 날, 서울 대교구 대변인 허영엽 신부의 논평은 당황스러웠다. 우리나라 전체의 큰 축복. 그것이 왜 우리에게 축복일까? 종교나 신앙의 차이로 말미암은 비틀림이 아니다. 이웃의 작은 경사에도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는 우리의 미풍과 이웃 종교의 축일이나 경사에 함께 기쁨을 나누는 종교계의 양속을 외면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종교인의 직위란 닭벼슬만도 못한 것. 종교인은 오로지 빛과 소금이 되는 행실로서 평가받고 존경받을 뿐이다. 직위 때문에 존경하는 건 또 다른 우상 숭배요, 물신주의다. 염추기경이 두렵고 떨린다고 한 말에 오히려 위로받는 건 그런 까닭이다. 추기경이 무슨 벼슬입니까? 추기경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전체의 큰 축복이라는 그런 서울대교구 대변인 논평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못 오가는 논평입니다. 오히려 두렵고 떨린다라는 염추기경의 그 말이 위안을 준다는 곽병찬 대기자의 이야기가 지금 천주교계의 보수적인 지도자들에게 한 가닥 울림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고한 김수환 추기경은 아름다운 사표로 남아있다. 그가 한국 가톨릭을 대표했던 건 시대의 축복이었다. 그가 추기경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억압받는 약자들에겐 형제가 되었고 억압하는 자들에겐 두려움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반면 청주 교구장 시절 정치적 사형수의 봉성체를 기피하고 살기 위해 남일당 건물 옥상에 올라갔다가 불에 탄 주검으로 돌아온 이들을 외면한 또 다른 추기경은 결코 시대의 축복일 수 없었다. 이 또 다른 추기경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정말 그 추기경 쪽팔린 줄 알아야 됩니다. 천주교의 추기경이라 된 사람이 정치적 사형수의 봉성체를 기피하고 살기 위해서 남일당 건물 옥상에 올라갔다가 불에 탄 죽음으로 돌아온 이들을 외면한 그런 추기경입니까? 새로 추기경에 임명된 염수정 태주교는 그야말로 사표로 삼아야 될 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엘사바도르의 오스카르 로메로 대주교를 떠올리며 염추기경이 그와 같은 길을 걷기를 기도하는 건 그 때문일 것이다. 애초 로메로 주교는 해방신학을 증오에 찬 그리스도론으로 비난했고 약자들 편에 선 신부들을 과격분자 혹은 파괴주의자로 의심했다. 그러나 벗 그란데 신부가 극우 민병대에 암살당하자 그란데가 사랑했던 가난한 이들 곁으로 다가갔다. 거기서 전체 인구의 90%에 이르는 약자들의 고통과 신음을 들었고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위해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의 탐욕과 폭력을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다. 저는 아름답고도 어려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실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모든 폭력의 근원은 극심한 빈부격차입니다. 교회는
자유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 안에서 실현됩니다. 엘살바도르만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폭력의 근원은 극심한 빈부격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록 중남미에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빈부격차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은 대한민국도 1%의 그야말로 극소수의 부자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부를 쥐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모든 폭력의 근원이 극심한 빈부격차라는 신부님의 강론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동료 사제들까지 잇따라 살해당하자 일부 사제들은 총을 든다. 그리고 이 길밖에 달리 선택할 게 무엇입니까? 라고 호소한다. 그러자 로메로는 단호하게 반문한다. 신부님은 사랑의 힘을 믿지 못하시는가요? 그가 단호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순교를 예감했고 각오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나를 죽일 때 나는 엘살바도르 사람들의 가슴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제가 흘린 피는 자유의 씨앗이 되고 희망이 곧 실현되리라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사제는 죽을지라도 하느님의 교회인 민중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임명 축하식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고 시대의 징표를 탐구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미 금고문, 복음의 기쁨, 세계 평화의 날 메시지 등을 통해서 그 징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극소수 가진 자들과 절대다수 사람들의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다. 시장 만능주의의 이데올로기가 관철된 결과이며 그로 말미암아 무자비한 새로운 독재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웃에 대한 우애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불의의 뿌리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안온한 성전 안에만 머무는 고립된 교회가 아니라 거리로 뛰쳐나가 멍들고 상처받고 더러워진 교회를 원한다라고요. 염추기경 말대로 화해와 공존, 분열과 갈등의 치유는 중요하다. 지학순 주교는 이런 내용의 옥중 편지를 남겼다. 화해는 공동선과의 화해이어야 하며 독선에 반대하고 관용을 베푸는 아량이어야 하며 전횡을 일삼아온 강자가 억압에 찌든 약자에게 청해야 하는 것이다. 억압하고 군림하는 자들의 참회가 선행돼야 한다. 엘살바도르의 오스카르 로메로 대주교. 처음에는 해방신학자들을 정오에 찬 그리스도론으로 비난하고 약자들 편에 선 신부들을 과격분자 이렇게 의심했지만 결국 참회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종교인으로 되돌아옵니다. 로메로의 신앙과 고백은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로이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위험을 지니고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위해 싸울 힘을 주셨나이다. 염추기경은 순교자 집안입니다. 선조는 이웃의 자유와 존엄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당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남은 이들에게는 축복이었죠. 염수정 추기경도 로메로의 길을 걷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광고를 하겠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광고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지난 10월 미래협동조합과 제휴를 맺었는데요. 우리라이프 상조가 회원납입금의 10%를 매달 미래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업체 우리라이프 상조. 문의는 1600-3267, 1600-3267이고요. 상조 서비스 가입도 하고 매달 미래협동조합의 회비로 후원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남 거제시 수월동에 레드 29업님, 레드 29업님. 아, 발음 좋다.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러블리 02님 역시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조합원 가입 늘어야 됩니다. 왜 늘어야 되는가? 이번 토요일 날 조합원 가입 동료를 위한 특별 생방송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정치 토크 번외편을 겸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거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만은 조합원 가입이 세상을 바꿉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용산 참사에 대한 글입니다. 기찻길 옆 작은 학교 상근자이기도 하면서 작가인 김중미 씨가 오늘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글인데요. 다시 한번 용산 참사로 숨진 이들에 대해 명복을 빌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오르고 또 올라가면 모두들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행복한 세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나는 갈 곳이 없었네. 그래서 오르고 또 올랐네. 어둠을 죽이던 불빛, 자꾸만 나를 오르게 했네. 알다시피 나는 참 평범한 사람. 조금만 더 살고 싶어 올라갔던 길. 이제 나의 이름은 사라지지만 난 어차피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으니. 울고 있는 내 친구여, 아직까지도 슬퍼하진 말아주게. 어차피 우리는 사라진다. 나는 너무나 평범하게 죽어간 사람, 평범한 사람. 가수 루시드 폴의 노래 평범한 사람을 들으면 용산 남일당 참사로 죽어간 보잘것없는 6명의 평범한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2009년 1월 19일 철거민들은 살기 위해서 막루를 지었습니다. 철거민들이 막루에 오른 지 하루 만에 경찰은 그들을 테러리스트로 몰고 강제 진압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입니다. 경찰은 철거인들이 방어용으로 시너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급하게 철거민을 진압했고 그 과정에서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신 5구를 가족 동의도 없이 부검한 뒤에 순천향병원 영안실 냉동실에 넣어버렸습니다. 5년 전 용산 남일당에 차려진 분향소를 처음 방문하던 날은 꽃샘 추위가 매서웠다. 그날부터 이듬해 1월 9일 눈발 날리던 합동 장례식이 있던 날까지 틈틈이 용산 남일당을 찾았다. 함께 분향소를 찾던 공동체의 3살배기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초등학생이던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다. 남일당 주변에 황량한 철거 현장 사진을 찍으며 울먹이던 고등학생은 대학교 4학년이 되었다. 그 아이들과 다시 용산 남일당 터를 찾았을 때 우리를 맞은 것은 횡한 공터뿐이었다. 용산 남일당을 찾을 때마다 자신들을 친손자, 친조카처럼 맞아주던 유가족들을 기억하는 중학생 하나가 어이없는 표정으로 물었다. 이모, 겨우 조만큼 주차장을 만들려고 여길 다 철거한 거예요? 저것 때문에 6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네. 김중미 씨는 그 아이에게 해줄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2009년 1월 20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용산 참사를 닮은 사건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 길 위에 서는 사람 이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 아이들은 용산 유가족들을 종종 만났다고 합니다. 언제나 만나면 반갑지만 그 만남의 현장은 아팠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우리 아이들 세대는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김중미 씨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슬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기억해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을. 아직도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용산 참사의 유가족은 아직도 거리 위에 있는데 그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이들은 여전히 권력의 중심과 언저리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진실을 밝혀내야 살기 위해 올라갔다 죽은 평범한 사람들의 한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용산 참사의 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되는 터무니없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멀쩡한 4대강을 콘크리트로 뒤엎고 무용지물이 될 아라뱃길에 돈을 쏟아붓는 일이 허황된 뉴타운의 꿈이 악몽으로 변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 시장, 건설업자들이 나서서 평범한 사람들을 상대로 벌인 수조 원대의 이 사기 행각의
진실이 유야무야 되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겁니다. 2014년 1월 20일 5년 전 살기 위해 올라갔던 그곳에서 죽어간 평범한 사람들을 기억해야만, 그들을 죽음으로 내몬 이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만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삶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예, 기찻길 옆 작은 학교 상근자인 작가 김중미 씨의 글이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인간의 탐욕과 권력이 결합되면 어떤 참사를 빚는지는 용산 참사가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세대전쟁, 기득권을 지니고 있는 5060, 7080이 결국은 그런 인간을 심판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생각을 하면 저 역시 5060 세대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엽동의 앙드레님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조합원에 가입하시면 그런 세상을 조금이라도 없게 만드는데 기여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는요, 한겨레신문의 사설 주한미군 방위비 감사 흐지부지 해서는 안 된다 소개해드립니다. 감사원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감사원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감사를 하게 되면 이는 방위비 분담 협정이 체결된 1991년 이후 2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 된다. 최근 체결된 제9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매년 1조 원 가까운 세금을 지원해야 하고 누적 분담금이 10조 원을 훨씬 넘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야 감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그래도 뒤늦게나마 성역으로 여겨졌던 분야에 감사를 하는 건 의미가 크다. 참으로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일입니다. 해방되고 미군이 진주한 다음 1950년 남북전쟁에서 미군이 유엔군의 이름으로 참전을 했죠. 그리고 반세기가 훌쩍 넘었습니다. 50년이 아니라 6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70년째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매년 1조 원에 달하는 여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대한민국이 과연 자주 독립국인지 미국의 식민지인지 참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부끄럽게 짝이 없을 노릇입니다. 외국까지 낀 전임 미답의 영역을 감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감사원의 자세일 겁니다. 감사원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임하지 않으면 외교마찰과 전례를 내세운 관련 부처의 벽에 막혀 그칠의 감사에 그치거나 아예 감사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감사원의 태도가 믿음직지가 않습니다. 감사원은 한국일보 보도를 통해 방위비 감사를 위해 외교부, 국방부, 서울국세청을 방문 조사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해명 자료를 내어서 한 발 빼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방문 조사는 감사 실시를 위한 예비조사나 감사 착수가 아니며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자료 수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감사원이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점을 잊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임하기 바랍니다. 공익감사 청구를 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지난해 10월 낸 청구서를 보면 감사에 착수할 충분한 이유가 담겨 있다. 미국 쪽이 분담해야 할 미 2사단 이전 비용이 법적 근거 없이 우리 쪽이 낸 분담금에서 전용됐으며 7천억 원이 넘는 미집행 금액을 영내 은행에 넣어 1,000억 원 이상의 이자 수익을 내는 영리 활동을 하면서 그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감사원이 외면해선 안 되는 일이다. 평통사는 매년 크게 발생하는 불용액을 국고에 귀속하지 않고 다시 지급하는 문제도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감사원은 세금 지킴이로서 철저한 감사로 답할 의무가 있다. 감사원의 감사가 한미동맹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맹이란 건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잘못된 관행을 눈 감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법과 제도를 존중하는 데서 더욱 강화된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린 미국과 동등한 동맹관계이지 미국의 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주한미군의 어느 곳에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알아야 동맹에 대한 신뢰도 높아집니다. 감사원 책임 막중합니다. 감사원이 주한미군 방위비 감사를 흐지부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러한 감사를 하도록 만든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약칭 평통사의 노고에도 찬사를 보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에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겁니다.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칩니다.